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제1회차 직업상담학 필기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20문제고요. 필기기출문제를 보면 예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상당수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는 문제하고 해설을 다운받아서 강의를 들어주시고 다가오는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죠. 개방적 질문의 형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즉 폐쇄형 질문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서 기분이 어땠습니까? 네, 개방형으로 쭉 서술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개방형으로 쭉 길게 답할 수 있겠죠. 당신은 학교를 좋아하지요? 네, 좋아합니다. 아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게 폐쇄형이 되겠습니다. 자, 폐쇄형이라고 써드리겠습니다. 3번은 개방적 질문이 아니라 폐쇄적 질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들어갑니다. 네 번째, 당신은 누이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따라서 이것도 길게 답을 할 수가 있어서 여기 개방적 질문의 형태와 거리가 먼 것은 3번이었습니다.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는 윤리강령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상담 윤리강령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윤리적인 측면은 지문이 쭉 깔아지고 거기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이 상담 윤리강령의 역할과 기능을 이렇게 짤막한 형태로 물어보는 문제 패턴은 처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해설에 직업상담사 윤리강령을 넣어드렸습니다. 직업상담사 윤리강령을 정독으로 2번 정도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내담자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 윤리강령에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를 존중하는 것. 자,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측면이 바로 윤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이제 우리 직업상담사에 대해서 도덕적인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존중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윤리강령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직으로서의 상담 기능을 보장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윤리강령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전문직은 윤리강령이란 게 있어요. 그 윤리강령을 통해서 이 상담 기능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상담자 자신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내담자의 직업상담사 내담자의 사생활과 인격 보호도 있지만 상담자 자신의 사생활과 인격 보호의 기능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수행 과정 중에 갈등 해결 지침을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윤리적인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갈등 해결의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윤리강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도 윤리강령의 기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윤리강령의 내용을 한번 쭉 여러분들이 2번 정도만 정독해 주신다면 이런 내용들이 옳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2번 문제는 별표를 쳐주시고, 자, 해설에 있는 직업상담사 윤리강령을 꼭 읽어주시길 추천해드리고 권유해드리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윤리강령 내용 쭉 보시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3번 문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이거. 자기인식이 부족한 내담자. 자기인식이 부족한 내담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인지에 대한 통찰을 재구조화하거나 발달시키는 데 적합한 방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해설에도 있다시피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 해결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해결책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인식의 부족이 있다. 자기인식의 부족이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하냐? 은유나 비유를 사용한다. 은유나 비유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공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식의 부족이 있을 때는 은유나 비유를 사용해서 거기에 대해 인지에 대한 통찰을 재구조하거나 발달시킬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면이나 논리적인 분석을 해준다. 불안에 대처하도록 심호흡을 시킨다. 은유나 비유를 사용한다. 사고를 재구조한다가 있는데요. 은유나 비유를 사용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제가 9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거기 우리 이론할 때 원단 복구가 강제비자, 원단 복구가 강제비자 이렇게 외웠어요. 자, 마지막에 있는 강제비자의 이 자가 바로 자기인식의 부족이거든요. 이것은 은유와 비유를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뭐 원인과 결과의 착오, 그러면 이제 논리적인 분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1번의 논리적 분석이 있죠. 이거는 원인과 결과의 착오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단순 오정보의 오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복잡한 오정보는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논리 체계를 구성해 준다. 구체성 결여는 구체화시키면 될 것이고, 가정된 불가피성이나 불가능성도 논리적인 분석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강박적 사고가 있다. 강박적 사고 하면은 알리비티, 앨리스의 합리정서행동치료 이런 거 써야 되겠죠. 제한적 의사소통이 있다. 저항에 다시 초점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비난하기는 직면과 논리적 분석. 여기 직면이나 논리적 분석이 있죠. 그럼 이것은 이제 비난하기와 여기 직면이란 단어가 들어있네요. 논리적 분석이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비난하기와 연관성이 있다. 비난하기라는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을 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안에 대처하도록 심호흡한다. 이거는 인지거든요. 이거는 불안 감정이 나왔던 거니까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고의 재구조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고의 재구조화는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사고의 재구조화를 대개 알리비티 기법의 목표라고 하죠. 그래서 알리비티 기법,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3번에 은유와 비유를 사용한다. 이 측면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제가 사례도 넣어드렸어요. 내담자가 사무실에서 자신이 왕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유나 비유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주느냐?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담자에게 이제 직업상담사가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왕따라고 하는 것의 은유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3번 문제도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성 발달 단계, 이 발달 이론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를 물었어요. 그런데 시기를 보니까 시기의 발달과학과 심리사회적 위기가 나왔는데, 이 시기는 40세에서 50세로 여기만 봐도 답 나오죠. 중년기 아닙니까? 이게 중년기에 해당되는 나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년기를 찾으시면 돼요. 친밀감 대 고립감, 이거 청년기죠. 친밀감 대 고립감은 청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면성 대 열등감, 학년기가 됩니다. 학년기 또는 아동기라고 해요. 초등학교 시기. 자, 그 다음에 생성감 또는 생산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중년기가 되겠습니다. 중년기. 자아정체감, 역할 혼란 아시죠? 청소년기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연령만 봐도 이건 나와야 돼요, 답이. 자, 인생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되고 성숙된 시기인데, 단순히 자신과 자기 세대의 이익과 번영에만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 자, 가로 자기 자손들의 세대와 역사적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데 헌신하는 그 시기가 바로 중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성감 또는 생산성과 침체감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별표 쳐주시고요. 인간 중심 상담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칼 로저스입니다. 이 로저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실현화 경향성이란 걸 이야기합니다. 유기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자기 실현화 경향성이란 걸 타고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실현화 경향성입니다. 틀린 것은입니다. 자, 유기체 동그라미요. 자, 유기체의 성장과 향상, 즉 발달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게 실현화 경향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기체가 자기 실현화 경향성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하고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자, 성숙의 단계에 포함된 성장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실현화 경향성이 되겠습니다. 동물을 제외한이 아니에요. 동물을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생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물을 포함한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에
개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유기체를 향상시키는 활동으로부터 도출된 기쁨과 만족을 강조한다. 실현화 경향성이 있다. 실현화가 됐다. 그러면 기쁨과 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에요. 제가 여기에 대한 해설을 장황하게 넣어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고 5번 내용을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5번 내용을 보십시오. 실현화 경향성은 사람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에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생명을 묘사함에 있어서 로저스는 유기체가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조건 하에서 생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적응하고 발달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의 존재에 대한 그의 믿음을 생애 추진력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생애 추진력에 의해서 인간이든 동물이든 유기체는 바로 실현화 경향성을 갖고 있고 이것이 잠재력이 발휘되었을 때 자기 실현으로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칼 로저스입니다.